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아우디 Q8 55 이트론 콰트로 프리미엄 타고 천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전기차죠. 1918년에 아우디 이트론으로 등장했던 차, 이제는 Q8 이트론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잠깐 보실까요? 우람한 덩치에서 보듯이 강한 아우라를 품고 있는 디자인 적용하고 있죠. 실내 보나마나 넓겠다 라는 것 외형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4개의 링으로 구성된 아우디 로고 2D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백그라운드에 조명을 쏴주고 있죠.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SUV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데 스포츠백 스타일도 있습니다. 뒷부분을 좀 더 깎아내린, 그래서 쿠페 스타일의 루프 디자인을 가진 아우디 Q8 이트론 스포츠백 모델도 있고요. 파워트레인 50과 55 두 개의 파워트레인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B필러에 보면 이 차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B필러에 이름표를 달아 놓은 거죠. 앞뒤로 21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 좌우로 길게 이어진 램프로 뒷모습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엔진이 없는 엔진룸, 보닛 안쪽에는 공간의 여유가 좀 있죠. 앞에 있는 트렁크라는 의미의 프렁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트렁크 공간이 약 62리터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넓어서 기본 569리터, 그리고 최대로 늘리면 1637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인테리어 보고 가시겠습니다. 실내 보시죠. 운전석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계기판 포함해서 모두 3개의 모니터가 운전석을 감싸고 있죠. 센터페시아에 상단 하단 나눠서 2개의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과 그 밑에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변속기용이 아니죠. 변속용이 아니고 회생제동 강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주행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레버 들어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길이가 5m, 휠 베이스 거의 3m에 달하는 이 큰 덩치를 약 2.3회전 하는 락추락 주행비로 조절한다. 좀 타이트한, 아주 민감한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기판 표시 형식을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아우디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단은 10.1인치, 하단은 8.6인치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또 이쪽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일어납니다. 이 화면을 꾹꾹 누르면 햅틱 반응이 일어나네요. 충전 10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한을 할 수가 있죠. 80%까지만 충전해라, 70%까지만 해라, 아니면 100%까지 다 해라. 7kW, 11kW 저속 충전에 대응하고요. 7kW 기준으로 약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kW까지 고속 충전 대응을 하는데요.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30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없다면 큰 불편 없이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여럿이 명절 연휴나 이런 때 여럿이 몰릴 때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거나 충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충전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 라는 얘기고요. 이 차는 또 충전구가 2곳입니다. 별도의 완속 충전용 충전구를 별도로 하나 더 배치를 해놓고 있어서 조수석 쪽에 충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그렇죠. 오프로드 온로드가 있고요. 오프로드도 있고, 오프로드 가면 ESC가 꺼지네요. 아우디 프리센스 안전기능이죠. 충돌에 대비하는 이런 안전기능도 해제가 되고요. 오프로드에서 그렇습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아니면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재 주행거리 모드를 하게 되면 최대한 멀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주행거리 모드를 해제하면 253km, 주행거리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281km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주행거리 모드를 활용하면 되겠죠. 올리기 내리기 있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릴 수도 있죠. 차체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마사지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 아랫부분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싱크, 좌우 싱크, 뒷부분 공조를 여기서 운전석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온도 조절, 실내 공조 예약하는 거네요. 발밑 온도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온 기능 있습니다.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 주는 부분이죠. 조명 및 시야,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컬러 약 30개의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고, 발밑 컬러를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진할 때 이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어색해요.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주차 보조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거리 경고,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정도가 들어와 있네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최대로 해놓으면 운전자가 아차하고 놓치는 부분들을 잘 커버해 줄 테니까요. 아우디 버추얼 콕핏, 클래식으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이렇게 아우디 버추얼 콕핏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일단 그냥 클래식으로 가봅니다. 8.6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죠. 공조장치들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 윗부분에 몇 개의 버튼이 더 있습니다. 내리막길 정속 주행장치, 오프로드에서 내리막 내려갈 때 탄력을 받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내리막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카메라 3D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버드뷰로 내려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는 화면을 찾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 변속 레버죠. 한번 내리면 D, 그 다음 내리면 S. 손을 갖다 대고 편하게 위아래로 레버를 조작하면 이렇게 변속 레버를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전자식 주차 보조 시스템, 콘솔 박스. 이 부분에 콘솔 박스가 제법 복잡한 듯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옆으로 세워서 무선 충전이 되게 되어 있고요. 12V 전원 아울렛, C가잭 들어와 있고, 자, C타입 포트 2개는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커버를 연 뒤에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고요. 급할 때는 바로 누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두 번에 나눠서 SOS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트 널찍하게 내 몸을 여유 있게 받쳐주고요. 마사지 시트까지 되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잠깐 뒤로 가시죠.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뒷좌석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죠. 제가 내리면서 운전석 시트가 뒤로 좀 물러 앉았습니다. 앞에 가서 다시 앉으면 시트는 앞으로 좀 더 이동하겠죠. 그러면 무릎 앞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했다 싶고요. 머리 위로도 이 정도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싶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버튼으로 절반 조금 더 열립니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 거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수동식으로 이렇게 햇볕 가리개 준비되어 있죠. 뜨거운 햇볕
은 물론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실내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루프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 차창 밖 풍경 감상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시트도 접을 수가 있죠. 시트는 이렇게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시트를 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그만큼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센터 터널 손가락 2마디 정도로 뭐 센터 터널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살짝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그래도 세워서 여유있게 드나들죠.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다른 차들의 뒷좌석 가운데 좌석에 비하면 넓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2개 들어와 있는데요. 좌우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조장치, 실내 온도 조절, 풍량 조절, 풍향 조절까지 가능하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C타입 USB 포트 2개, 12V 전원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아웃사이드 미러 적용하고 있죠.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보는 게 아직은 좀 익숙치가 않네요. 시선이 자꾸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차 타고 100m 달려온 느낌, 넓다, 조용하다, 편안하다, 고급스럽다, 뭐 이런 느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전달이 되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하나 꼽으라면 공간감입니다. 특히 옆으로 상당히 넓어서요. 넓은 실내를 몸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편안하네요. 자, 날씨 화창하고요. 오늘은 평화로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14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308km로 나오죠. 드라이브 셀렉트 효율로 가볼까요? 주행 가는 거리 조금 늘어나죠. 309km. 주행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도 좀 달라진다. 주행 가는 거리가 310km로 또 늘어났죠. 주행 가는 거리는 368km로 인정을 받았는데 좀 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로 80%만 충전한다고 하면 뭐 368km에 또 80% 정도만 달릴 수 있는 거겠죠. 유료 충전으로 300km 정도 달리고 난 뒤에는 다시 충전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될 테고요. 대체로 국내의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서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68km라고 한다면 최소한 368km는 달린다 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그것보다는 더 달리게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행하다가 배터리 잔량 뭐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적당한 곳에서 충전을 하면 될 테고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 그렇고 평소에는 집에 혹은 근처에 완속 충전기 이용을 해서 밤에 충전하고 낮에 차 이동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부피도 많이 커지게 되고 무거워지고 비싸지죠. 연비도 나빠지고요. 그것보다는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작고 가볍고 연비 좋고 가격도 싼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주행 가는 거리에 연연해서 무거운 배터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도 배터리 종류가 2개가 있죠. 50 이트론인 경우에는 95kWh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조차 그렇게 작은 배터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배터리이니까요. 늘 장거리 주행이 많지 않다면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전기차를 타는 요령이라면 요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속 100km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앞에 굽어 가는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손도 떼봅니다. 자, 아주 편안하게 휘어지는 차선을 잘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차선 변경 지원은 하지를 않네요. 지금 3개 차로를 다 인식을 하는데 뒤에 따라온 차들도
차들과의 거리도 충분해서 차선 변경 기능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작동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안 합니다. 차선 변경 지원은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일 테고요. 자, 쭉 달려서 좀 고속 주행해 봅니다. 잘 달리는데 고속 주행하게 되면 또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쭉쭉 빠지죠. 아주 빠른 속도에서 바람소리, 이 지붕을 스쳐가는 바람소리 정도는 좀 들리는데 속도를 보니까 그 정도 소리조차 오히려 조용한 편이다,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다 싶습니다. 속도에 비해서 바람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라는 얘기고요. 최고 출력이 300kW, 그러니까 408마력의 힘을 냅니다. 가속 페달 쭉 밟으면 아주 치고 나가는 느낌이 마치 이륙 직전에 비행기를 탄 느낌이죠.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프로도 올로드 다이나믹 하고 툭툭 쭉 차들이 갑자기 정체입니다. 아주 신나게 달리는데 정체를 만났네요. 408마력의 힘, 뭐 숫자만 봐도 알겠죠. 아주 여유 있는 넘치는 힘 필요하다면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력도 출력이지만 중요한 건 무게겠죠. 공차 중량 2670kg입니다 1670kg가 아니고 2670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6.5kg 정도 되고요. 마력당 무게비에서 이제 제로백 성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6.5초 정도면 뭐 6초 전후에 7초 전후에 시속 100km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원표상에 나타나 있는 기록은 훨씬 빠릅니다. 제로백 5.6초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사이즈의 이런 큰 몸을 가진 SUV가 5초대에 시속 100km 끊는다? 제법 상당히 빠른 성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거운 배터리를 사용한 SUV여서 경량화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08마력이라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몸을 가볍게 끌고 달려준다.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달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터의 회전 질감이라는 게 또 있죠.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 엔진의 떨림, 매캐한 휘발유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고유의 주행 감성을 전해주는데 전기차는 또 다른 그런 감성입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속도를 높이면서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정도가 들리죠. 거기에서 오는 묘한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게 또 익숙해지면 거기에서 오는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사륜구동이죠. 전기차의 사륜구동은 고성능이라는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모터를 두 개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앞차축에 하나, 뒷차축에 하나 이렇게 모터 두 개를 써서 사륜구동을 구현을 하고 출력도 408마력으로 상당히 높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76mm 범위 안에서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지켜 올려서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는 또 차체를 낮춰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성능을 맛볼 수도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티어링 아래 패들이 있죠. 이 회생제동 시스템의 단계, 강도를 조절을 하면서 약간 수동 변속의 느낌을 또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운전하는 즐거움을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변속하는 건 아니지만 변속기를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 비슷한 감성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86km, 90km 전후의 속도인데 아주 잔잔하죠. 자, 또 좀 달리나 싶은데 또 체증입니다. 이런 체증 구간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유리하죠. 연비를 좀 개선시킬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정체 구간을 지나면 연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모터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연비를 때로는 또 더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적어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터 주행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차 따라서 완전히 정지까지 합니다. 여기 안전대 이 버클 부분 있죠. 버클의 이 플라스틱 부분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분리수거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해서 다시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다 라는 얘기고요. 전기자동차인 만큼 어떤 그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이런 시대적인 과제, 시대정신에 충실히 적용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체증 풀렸고요. 잠깐 속도를 좀 끌어올려 볼까요? 가속의 느낌이 대단히 좋습니다. 스포츠카의 가속감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타고 서킷에 올려놔도 잘 달리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기 유압식 통합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유압으로도 작동하고 전기 신호로도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유압과 전기 신호가 이제 수시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죠. 그 전환 과정에서의 이질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동력, 제동 성능도 기존 대비 약 20% 이상 좋게 했다, 개선했다라는 게 제동 거리를 그만큼 더 줄였다라는 게 아우디의 설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쭉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미끄러지듯이, 사실은 자동차에서 미끄러지듯이 라는 표현은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차가 미끄러지면 안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속할 때 변속의 이질감 없이 일관된 가속감으로 속도를 높여갈 때 그 반응은 진짜 미끄러지듯이 차가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진다는 거는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속의 이질감 없이, 변속의 이질감 없이 일관된 가속감으로 속도를 올려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드럽고 강한 가속감이 이 차의 특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15채널 16개의 스피커, 706W의 출력으로 오디오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우디 전기차 라인업의 최고급 모델이죠.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전기차 특유의 그런 조용함,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모터의 주행 질감 잘 살아있고요. 사륜구동, 전기차 사륜구동의 어떤 고성능 면모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하고 잘 달리는데 넓고 편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 시승한 2차 아우디 Q855 콰트로 프리미엄 1억 3,160만원입니다 1억 원이 넘는 가격,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우디 전기차의 플래그십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담은 가격일 수도 있을 테고요. 전기차 화재에 너무 마음 쓰시지는 말고요. 물론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말고요. 전기차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여기 천안 독립교련관 주차장입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면서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오나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2차 공인복합 연비는 3km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kWh로 3km를 달린다 라는 얘기죠. 실주행에서 어느 정도를 보일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린 연비는 kWh당 4.2km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기화하고요. 주행 모드는 효율로 갑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kWh당 3km는 그렇게 썩 좋은 연비라고는 볼 수가 없죠.
2.7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 아니겠습니까? 제법 무게가 있는 고성능 모델이어서 연비는 다소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주행모드, 주행거리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이게 되는데요. 주행거리 모드는 적용하게 되면 251km, 274km를 갈 수 있는데 해제하면 251km를 갑니다. 주행거리 모드 해제하고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더워서요. 하지만 비상시라고 한다면 주행거리 모드 작동시키고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택해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 비상은 아니니까요. 일단 에어컨 19도에 풍량 2단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종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잘 달려왔네요. 아유, 폭염 속에 그래도 잘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외기온도 32.5도, 중간에 34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자, 이제 서울 지하철 교대역 3호선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1분 걸렸습니다. 94.3km를 평균 시속 46km로 달려왔는데요. 평균 연비 kWh당 5.3km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3.0km니까요. 공인 연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탁월한 연비 기록했다 싶습니다. 주행거리 모드를 택한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버추얼 아웃사이드 미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좀 불편합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자, 본능적으로 후방 시야를 확인할 때 창밖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카메라지 하고 시선을 다시 깔고 밑에 모니터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시승을 한 지 몇 시간째 지났는데요. 한 4-5시간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잘 익숙해지지 않고요. 이제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할 때는 시야 확보도 여의치 않고요. 저 같으면 그냥 거울 사이드 미러를 택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요. 가격도 싸죠. 굳이 프리미엄 트림 아니어도 좋겠다, 그냥 기본형 모델이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가격도 싸죠. 1억 2060만원입니다 우주선의 볼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선에서는 볼펜이 작동이 안되죠. 중력이 없어서 잉크가 밑으로 흘러지지가 않아서 써지지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볼펜을 개발했고 한편에서는 굳이 볼펜까지 필요 있어 연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버추얼 아웃사이드 미러와 그냥 거울 아웃사이더 미러가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어떤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카메라와 모니터 조합으로 이런 그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단순히 거울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비해서 크게 편하지 않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 라는 얘기죠.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는 해보지만 그 효과가 실질적이지 않죠. 버추얼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우주선의 볼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음성명령 시스템 인식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인식을 하고요. 실내 온도 19도 하면 못 알아듣고 온도 19도 하면 또 알아듣고요. AI 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독일에서 온 차라 그런가요? 한국어에 약하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업체와 협업하시라 라는 권고를 드려봅니다. 어쨌든 인식의 범위, 인식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음성명령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좀 불편합니다.